자, 테이퍼링의 패턴 첫 번째, 금리는 떨어진다. 장기금리입니다. 두 번째, 달러는 강해진다. 지금 배가 못 내리고 그 다음에 짐을 풀어도 트럭이 없어가지고 못 가는 나라가 다 전 세계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미국만 그래요. 미국만 엄청나게 지금 소비가 살아있는 겁니다. 지금부터 해서 내년도 7월까지 테이퍼링이 진행되는 동안 금리가 엄청나게 올라서 성장주에 안 좋다, 이런 얘기는 안 믿는 게 좋을 겁니다. 뭐 테이퍼링 관련해서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테이퍼링 때마다 반복됐던 그런 패턴들을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테이퍼링이 시작되면 대부분 경기 선행 지수 같은 것들이 꺾이는 일이 같이 동시에 나타났었습니다. 보시면 이 경기 선행 지수는 파란 색깔이에요. 파란 색깔이 QE가 끝나고 다음 QE가 있기 전에 하얀색인 면에서 보면 대부분 내려갑니다. QE1에서 QE2를 갈 때는 바로 이제 QE가 발표됐기 때문에 올라가는 모습이지만 그 다음부터는 QE2나 QE3부터는 이 선행지수가 꺾입니다. 거의 매번 테이퍼링과 경기 선행지수가 같이 내려가는 부분이 항상 만나져 있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작년도에, 그러니까 코로나 때 안 좋아져서 돈을 풀고 금리를 내리고 양적 완화를 하면 유동성이 투여돼서 이 부분들이 경기를 살려내는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다가 그 경기의 어떤 고점이 말씀드렸다시피 최근에 10년, 최근에 한 30년, 40년 동안에는 이 경기 사이클의 주기가 짧아지고 저점과 고점의 폭이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금방 이제 주기가 짧기 때문에 경기가 꺾여지는 일이 같이 나타났기 때문에 언제나 테이퍼링이 시작돼서 끝날 무렵 되면은 경기가 꺾이는 모습과 같이 나타난 적이 많았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통화 공급 지수 증가율이 개선될 때 경기가 개선된다. 이 말은 작년처럼 이제 유동성 완화 정책을 쓸 때 개선되니까 그 다음은 꺾인다는 얘기하고 같은 얘기예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대부분 다 꺾입니다. 그래서 통화 공급 지수가 올라간 다음에는 그 경기 선행 지수 내려오는 일이 많았다. 이제 테이퍼링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패턴, 이건 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테이퍼링 시기에, 테이퍼링이 시작되면 미국 국채는 적어도 금리가 내려갑니다. 보십시오. QE1 중단, QE2 중단, QE3 중단 보세요. 전부 금리가 하락합니다. 상당히 아이러니한 얘기지만 왜 그러냐? QE가 예정돼서 발표될 때 먼저 금리가 오릅니다. 그런 다음에 실제로 QE가 시작되면 하락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될 거, 지금부터 금리는, 왜냐하면 여러분은 그런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지금까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데 어떻게 금리가 내려가냐, 올라가지라고 생각하셔서 앞으로 금리는 오를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정상적이었어요. 근데 요즘 보십시오. 금리 계속 내려갑니다. 요즘 며칠 보셨나요? 요즘 인플레이션이 줄어들어서 그랬나요? 공급망 병목이 없어졌어요? 이제 인플레이션 높게 나올 거로 다 예상하지 낮게 나올 거로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금리는 오늘 날짜로 1.4대까지 떨어졌죠? 10년물 금리가. 최저까지 떨어진 거예요. 이게 한번 올랐던 거에서 내려온 거를 보면. 왜 10년물 금리가 빠집니까? 왜 그러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테이퍼링이 진행되면 경기가 꺾인 적이 많았기 때문에 경기가 안 좋아지는 거를 10년물 금리가 먼저 반영합니다. 그래서 매번 테이퍼링 중단 시기, 그러니까 테이퍼링이 진행된 끝부분에서는 항상 이렇게 금리가 빠져요. 하락해요. 아이러니하죠? 그러니까 요즘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제 인플레이션 올라가고 앞으로 계속될 거기 때문에 금리는 올라가서 성장주한테는 안 좋을 시기가 올 거다. 이렇게 많이 말합니다, 요즘. 그죠? 그렇게 말할 수 있죠. 하지만 실제로 테이퍼링 때는 매번 다 어땠어요? 금리가 하락했어요. 그럼 기억해 두실 만하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해서 내년도 7월까지 테이퍼링이 진행되는 동안 금리가 엄청나게 올라서 성장주에 안 좋다, 이런 얘기는 안 믿는 게 좋을 겁니다. 지금까지는 그래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참고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성장주나 뭐 나스닥 이런 거 얘기할 때 지금 이제 요즘 좀 제대로 좀 보는 사람은 가치주냐 성장, 그러니까 뭐 금리 올랐으니까 나스닥 빠졌겠네요, 이런 소리 이제 그만해야 되는 거죠. 딱 봐도 시장이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나스닥 오르는 거하고 금리 상관이 이제 없어져 버렸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아직도 맨날 그 얘기 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안 맞죠. 그런 것처럼 테이퍼링 때도 매번 금리가 하락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가 오늘 안 넣었지만 장단기 금리 차는 어떻게 될까요? 장기 금리가 이렇게 빠지니까 테이퍼링 때 단기 금리는 오르지 내려가진 잘 않거든요. 그럼 단기 금리는 오를 요인이 분명하고 장기 금리는 사실 오를 요인인 건 줄 알았더니 실제는 떨어지면 두 개가 가까워지나요? 멀어지나요? 장기는 내려오고 단기는 올라가니까 가까워지죠. 이게 가까워지면 그게 뭐예요? 장단기 금리 차가 좁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스티프닝이 아니라 플래트닝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매번 테이퍼링 때는 그 플래트닝이 좀 많이 나타났죠. 스티프닝이 내려와서. 장기 금리 내려오면 플래트닝해지는 거죠. 예. 뭐 다들 이게 스티프닝, 플래트닝 해서 저도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이게 이 경사가 있지 않고 이렇게 평탄하다 이런 뜻이에요. 예. 그래서 장단기 금리 차는 언제 좋나요? 사실은 스티프닝이라 그래서 장기는 높고 높고 단기는 그거하고는 낮아서 이게 경사가 진 게 경기가 좋아질 때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테이퍼링 시기는 적어도 경기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나빠지는 걸 어느 정도 미리 우려하는 모습. 그런데 그거를 넘어서서 좋아지면 어떻게 돼요? 금리를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면 그 자신감이 모든 경제나 주식시장에 다 반영됩니다. 금리를 올렸다는 사실이 뭐냐면 경기 니네가 생각했던 것처럼 나빠지지 않아 라고 선언한 거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는 순간에 달러도 약세가 되고 금리를 올리는 순간에 주가도 좋습니다. 상당히 아이러니하지만 시장이 앞서가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그걸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자, 테이퍼링의 세 가지 전형적인 패턴 중에 첫 번째, 장기물 금리. 지금 미국 테이퍼링이니까 미국 얘기하는 거죠. 미국 금리는 하락하더라. 테이퍼링 시기에 금리는 하락하더라. 두 번째, 달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테이퍼링 시기에 달러는 어떻게 될까요? 달러는 매번 강세였습니다. 자, 보시면 QE1에서 QE2 사이를 보시면 빨간 선이 올라가죠? 네, 강세를 띠는 겁니다. 달러 인덱스가 강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QE2에서 QE3 사이에도 빨간색이죠? 아니, 빨간색이 올라가죠? QE3가 끝나고 나서 달러가 올라갑니다. 처음에 QE가 끝날 때, QE1이 끝날 때 92까지 떨어졌던 달러 인덱스가 QE1이 끝나고 나서 테이퍼링 시기에 거의 95까지 올라가죠. 이건 달러 인덱스는 92는 약한 거, 95, 96은 센 겁니다. 달러가 강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매번 QE가 끝나고 테이퍼링 시기에는 달러는 강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달러 인덱스는 늘 올랐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즘 오르나요, 내리나요? 요즘 오른 채로 있긴 하지만은 약해지진 않습니다. 예, 강한 쪽으로 가는 게 방향이었다. 자, 테이퍼링의 트렌드, 그 패턴, 첫 번째 금리는 떨어진다. 장기 금리입니다. 두 번째 달러는 강해진다. 그런 거. 그러다 보니까 달러가 강해지면 꼭 따라오는 일이 있어요. EMBI 스프레드가 벌어집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EMBI 스프레드는 말씀드렸다시피 이머징 마켓 본드 인덱스. 이머징 마켓 들어가는 거 보시면 신흥국 얘기겠구나 아시죠? 신흥국은 이때 어렵습니다. 그래서 테이퍼링 때 신흥국은 항상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또 깜빡했네요. 저희가 인머스가 신흥국 지수 투자했던 거 팔고 옮겨 탈 그 뒤에 신흥국 지수 떨어진 것도 상당합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보통 이제 이번에 신흥국에 대해서 제가 좀 미련을 갖고 있었던 이유는 코로나 때문에 상황이 달라졌으니까 신흥국에 관련된 한국이나 중국이나 대만은 요번 이 코로나 때 직후에는 과거하고 보다 다르게 굉장히 좋았거든요. 한국 같은 경우 3,000을 뚫었잖아요. 3,300을 가는. 근데 왜 이게 미국의 소비는 살아있고 공장이 돌아가는 데가 없다 보니 한국, 중국, 대만에서 수출을 모두 담당했기 때문에 수출이 한참 좋았었던 거죠. 근데 그 상승에 지금
뭐라 그럴까요? 반작용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은. 그때 왜 좋았냐면 미국의 소비를 이쪽에서 다 담당했으니까 그랬던 거잖아요. 근데 지금 왜 한국만 이렇게 빠지느냐? 중국도 빠지는데, 중국도 안 좋은데, 중국은 지네 이유가 많잖아요. 뭐 별걸 다 하니까. 근데 한국은 왜 그러지도 않는데 빠지느냐? 말씀드렸잖아요. 한국은 기억해 두세요. 공급망 병목의 최대 피해자예요. 이 공급망 병목이 왜 온 건데? 미국의 소비 때문에 온 거예요. 지금 배가 못 내리고 그 다음에 짐을 풀어도 트럭이 없어가지고 못 가는 나라가 다 전 세계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미국만 그래요. 미국만 엄청나게 지금 소비가 살아있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정박하고 못 내리는 거는 이번보다 지난번에가 몇 달 전에가 더 심했어요.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글로벌 숫자로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디만 제일 심해요? 미국은 지금 사상 최대예요. 미국의 소비가 죽지 않고 살아있었던 사실 때문에 그런데 그 혜택을 한국이 올곧이 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사실 지나간 작년도 하반기 끝부분 4분기 올해 1분기 중간까지는 한국이 미국을 앞질러서 올랐습니다. S&P는 이렇게 평탄하게 오르는데 코스피는 3,300을 뚫었어요. 얼마큼 아웃퍼폼했냐면 20% 아웃퍼폼했습니다. 그러더니 이번에 20% 언더하고 있는 거죠. 왜? 공급망 병목 현상에 아주 직격탄을 맞은 데가 한국이에요. 현대차 보십시오. 실적이나. 나빠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사겠다는데도 부품을 지금 못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반도체 막 이런 것들. 어쨌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EMBI 스프레드는 보시면 신흥국은 테이퍼링 기간 동안 보시면 EMBI 스프레드가 안 좋죠. 매번 다 올라가죠. 결국 신용 관련해서 신흥국은 좋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신흥국 투자는 주의하셔야죠. 여기서 신흥국은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뭐 항상 얘기가 복잡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전에하고 지금 달라진 거는 중국과 미국이 싸우면서 생기는 것 중에 왜 글로벌 밸류 체인이 아니라 코로나 터지고 나니까 자국 내에다 만들어야 된다라는 걸로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는 바람에 중국이랑 싸우는 바람에 중국의 생산 기지를 전부 어디다 다 옮겼어요? 베트남,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뭐 이런 데로 옮겼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쪽에서 이제 예전에 그 수출들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신흥국 안 좋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볼 때도 약간 나라들을 차별적으로 봐야 되는 건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앞으로 내년도에 신흥국을 투자하신다라고 하면 절대로 전체적으로 신흥국 투자를 해서는 안 되고 테이퍼링 시기에 좋았던 신흥국은 원자재 신흥국들인 거죠. 어쨌든 그래서 신흥국에 관련돼서는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고 원달러 환율은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이 테이퍼링 시기에는 원달러 환율은 좀 높았습니다. 특히 요즘 한국이 좀 어려운 이유는 원래 한국은 위안화하고 거의 0.9까지 동조화됐었는데 지금 완전히 디커플링이죠. 위안화는 계속 강세인데 한국은 계속 약세인 거죠.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어려움이고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지나간 그 10월 말주 10월 맨 끝에 2주 동안 한국 채권이 박살났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설이 돌고 있습니다. 뭔가 한국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원래 채권은 주식보다 훨씬 더 많은 걸 말해주기 때문에 사실 간단한 사실은 아닙니다. 그러면서 원달러 환율도 워낙 강하게 올랐고 그 다음에 채권도 박살이 나고 뭐 국채가 박살난 거니까 뭐 한국의 회사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이 신흥국들이 항상 테이퍼링 때 겪는 문제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흥국 투자는 좀 주의해야 되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해도 되는데 인도, 뭐 베트남 이런 얘기는 계속 드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들을 빼고 나머지 신흥국 투자는 굉장히 주의해야 된다. 여전히 내년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원자재는 어떻게 됐느냐? 테이퍼링 시기에 원자재는 대부분 꺾인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번에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이게 이번에는 다르게 봐야 될 면 중에 원자재 같은 경우는 지금 왜 다르냐면 신재생 에너지로 가는 바람에 원자재에 관련된 것 중에 에너지 쪽들이 갑자기 가격이 높아질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런가 하면 공급망 병목 현상이 생기면서 원자재 관련돼서 또 가격이 오르는 일들이 생겼잖아요. 에너지 대란과 그다음에 공급망 병목 현상이 같이 만나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원자재가 좋았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대로 그냥 끝나는 거면 이제 테이퍼링 때 원자재가 좀 꺾이는 게 맞는데 지금 다시 그게 끝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두 가지 팩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신재생 에너지 바람이 불어서 이제 어느 나라나 요번에 11월 초에 그 COP26인가요? 예. 그 회의에서 다들 선언한 걸 보시면 그대로 실행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더 강력하게 가야죠.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 에너지 값은 계속해서 유지되고 높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가 하면 전기차 시대가 왔죠? 제가 주말에 리비안을 봤어요. 한 20분짜리 영상을 봤는데 사고 싶던데요. 너무 좋아서 예. 한국에서 트럭 타고 다닐 수가 없어서 그렇지. 근데 어쨌든 전기차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전기차는 알루미늄 구리를 일반 차보다 몇 배를 더 쓴다고 하더라고요. 상당합니다. 그래서 제가 벌써 한 몇 달 됐죠. 산업금속은 투자할 만하다라고 말했던 게 산업금속은 아마 사용량이 뭐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갈 겁니다. 전기차가 워낙 강력하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원자재 시장에서는 좀 다르게 봐야 될 부분이겠죠. 자, 그 다음에 과거하고는 좀 다르게 테이퍼링이 좀 다르게 봐야 될 부분은 세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위기 요인이면서 기회 요인이죠. 그래서 저도 단적으로 말하지 못합니다. 코로나19 문제, 공급망 차질 문제, 인플레이션 문제는 이렇게 될 겁니다라고 딱 말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도 될 수 있고 저렇게도 될 수 있는 요인을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금융투자의 의견은 긍정적으로 될 수 있는 거는 15%다. 그 다음에 60% 정도는 뭐 소소가 있겠고요. 나빠질 수 있는 확률도 25%나 된다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이거는 어떤 거냐면 이런 문제입니다. 보십시오. 베트남 신규 확진이 7,000명대로 재확산. 그 다음에 유럽은 다시 팬데믹. 코로나 이후로 최대예요. 매일 확진자 수, 사망자 수도 좀 많이 올라가고 있어서 그 다음에 내년 1월까지 50만 명 사망. 어저께인가 제가 뉴스를 봤는데 루마니아 장례식장 돌아가신 분들 보관하는 거그 뭐 그냥 마구잡이로 쌓여 있어요. 예, 엄청나게 지금 또 다시 유럽 같은 경우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제 또 다시 돌아가는 거냐라는 건데 뭐 아직 누구도 확고하게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이제 보시면 여기 제가 제목을 이렇게 써놨어요. 공급망 병목 현상이 다시 올 수 있습니다.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말레이시아, 태국, 그 다음에 베트남 이런 데들이 이제 겨우 좀 풀려서 위드 코로나 막 이런 얘기 나오고 있어서 공급망 그 병목이 풀릴만 했는데 또다시 코로나에 저렇게 지금 왼쪽 위에 보시면 베트남 신규 확진 이게 어저께 거예요. 7,000명. 또다시 저렇게 되면은 또다시 공급망 병목 현상이 코로나의 발목을 잡히는 거죠. 근데 셧다운 또 하면 어떻게 돼요? 공급망 병목 현상이 또 심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문제 간단치 않아요. 그러나 좀 더 이제 긍정적인 거라면 이제 지난주에 발표된 화이자 금요일 날 시장에서 나왔죠. 89% 확률로 사망률과 그다음에 중병으로 가는 걸 막는다라는 거고요. 이거는 뭐 사실 굉장히 커다란 소식이죠. 그래서 이게 게임 체인저가 될 거냐 뭐 이런 얘기들 나올 정도로. 그래서 이런 건 굉장히 긍정적이고 그다음에 점점 확산은 되지만 치명률은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도 있고 대부분 다 이제는 힘들어도 위드 코로나로 가는 거죠. 위드 코로나로 갈 때 머크나 화이자에 먹는 경구 치료약은 굉장히 큰 도움을 주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지 않을 예전처럼 이 셧다운은 하지 않는 그 제한을 강력하게 하지 않을 나라들이 있어요. 뭐냐면 왼쪽 아래에 보시면 미국, 영국, 독일, 한국 이런 데들은 이제는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엄격성 지수가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감소하고 가는 거에 양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걱정스러운 건 그 위에 있는 왼쪽 위에 있는 그 차별적으로 안 좋은 그 아시아나 아프리카나 이런 쪽에 아직 그 백신 공급률 자체가 10% 20%도 안 되는 데들도 상당히 있어요. 베트남도 제가 깜짝 놀랐는데 백신 그 접종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데들이 뭐가 문제냐면 그러고 질질 끌고 있는 사이에 뭐가 생겨요? 변이가 생겨요. 변이가 생겨버리면 그 변이가 또 우세종이 돼버리면 기존의 그 우세종의 공격을 기존 국가들 그러니까 위드 코로나에 들어가 있는 국가들이 당하게 되겠죠. 그런 것들이 많은데 그래서 제가 주말에 그 코로나 관련된 의학 관련된 보고서들을 좀 자세히 봤어요. 그랬더니 mRNA에 대해서 자세히 나온 거를 보니까 얘가 다행히도 그 변이가
이 우세가 돼가지고 이 판을 뒤집을 수 있는 성격의 그런 RNA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변이가 강화되더라도 지금처럼 이렇게 빠른 속도로 접종을 해나가는 나라들이 우세하게 되면은 아주 이 판이 뒤집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는 사실 좀 보게 됐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제조업보다 서비스업 비중이 큰 국가들 위주로 성장이 시현된다. 미국과 한국을 비교하면요, 공급망 병목 현상에 의해서 타격을 받는 정도를 따지면 한국은 50% 이상이 타격을 받는데 미국은 20%밖에 타격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총 상위부터 따져서 전체 S&P 500의 59%가 공급망 병목 현상과 상관없는 산업이에요. 한국은 딱 봐도 아시겠죠? 60, 70%가 공급망 병목 현상과 아주 직결된 산업들입니다. 당연히 반도체부터 해가지고. 그러니까 공급망 병목 현상이 풀리면 한국은 완전 대박 호재인 거죠. 예, 왜냐하면 그거에 딱 물려 있으니까요. 그래서 공급망 병목 현상이 좋아진다라는 부분들이 있다면 올해 말까지 가면서 내년 초까지 한국은 상당한 이슈들이 있을 수 있는 거지만 지금 현재는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 비중 국가들이 성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오른쪽 아래 보시면 서비스업 국가들이 성장률이 훨씬 더 높게 나타나고 있죠. 두 번째, 공급망 병목 현상은 사실 좀 아웃된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왼쪽 메뉴에 보시면 글로벌 입항 대기 선박수는 2020년도에 훨씬 더 높았어요. 이거 글로벌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지금 제일 높습니다. 입항 대기하고 있는 선박수가. 그래서 바이든이 24시간 풀가동 그 정책을 쓰고 막 하고는 있죠. 그래서 오른쪽 위에 보시면 미국만 두드러지게 공급망 차질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보시면 색깔로 딱 구별을 돼 있죠. 그런데 왼쪽 아래 보시면 운송 비용이 피크아웃한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것도 꺾인 걸로 보여진다. 발틱 드라이 인덱스라 그래서 이게 대표적인 운송 지수죠. 예, 그 다음에 상하이 컨테이너 지수, 그 다음에 프라이토스 발틱 인덱스 뭐 이런 것들이 전부 운송 비용에 관련된 건데 이들 지수들이 다 꺾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심각한 시기는 좀 지나지 않았냐라는 거고, 오른쪽 아래 보시면 항만 정박 기간도 줄어들고 있는 중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공급망 병목 현상은 이제 좀 줄어들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왼쪽 위에 보시면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생산자 물가 상승은 현재는 가장 심각하게는 나타나지만 공급망 차질이 잦아지면서 이 부분도 좀 줄어들 걸로 보여지고, 오른쪽에 인플레이션 압력은 상품 물가 쪽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만약에 상품에 관련된 소비가 줄어들기 시작한다면 상품에 의해서 나타난 물가는 약해지겠죠. 그럼 상품에 대한 소비가 줄어들 수 있을까요? 줄어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셧다운돼서 소비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나돌아다니지 못하기 때문에 필요했던 물건, 그 다음에 아무거나 막 소비를 평소 때 하던 대로 못하니까 좀 집중적으로 소비했던 것 때문에 상품을 살 때 대부분 더 많이 사놨어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뭘 싸놓고 휴지를 싸놨는데 또 그만큼 또 주문한 사람은 없죠. 있으면 이제 지금쯤은 안 살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품 관련된 그 소비는 줄어들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물론 지금 단기적으로는 그 단순하게 안 나타나죠.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땡스기빙 그다음에 뭐 크리스마스 뭐 다 대기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상품 관련돼서 혼조로 나타나겠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위드 코로나 이런 식으로 돼서 돌아다니기 시작하면 전에처럼 상품을 구매하지는 않을 걸로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상품 물가는 좀 잦아질 걸로 보이고, 이제부터는 거의 서비스 물가가 좀 더 올라가겠죠. 그런 면에서 변화가 올 걸로 보이고, 아래 보시면 지금까지 물가 상승을 이끌었던 요인은 재개방 관련된 요인이었다. 재개방 관련된 요인이 뭐냐? 아래를 보시면 중고차, 렌터카, 그 다음에 뭐 항공료, 외식비 이런 것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 보복 소비여서 외식도 못하던 걸 갑자기는 많이 하겠지만 계속 그렇게 많이는 하지 않죠. 이제는 뭐 계속 그렇게 하기엔 지겹잖아요. 그런 것들 줄어들 거고, 그 다음에 렌터카 같은 경우도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동차 산업이 굉장히 어려워진 이유가 뭐냐면 갑자기 자동차 수요가 높아져서 중고차 값이 뛰었는데, 중고차 값이 뛴 데는 반은 뭐냐면 렌터카 회사가 작년도 코로나 때 차를 다 팔았어요. 셧다운 됐는데 중고차 렌트카 회사에 차 이렇게 진열해 놓고 그거 쳐다보고 있으면 뭐가 되겠어요. 그래서 다 팔아버렸거든요, 중고차로. 근데 리오프닝 되니까 어떻게 돼요? 빨리 또 사야죠. 그래서 연락에 사는 바람에 중고차 값이 그렇게 뛰었던 거거든요.
마나임 지수라고 있는데 그 지수가 최고를 쳤잖아요. 그 이유가 재택하는 사람들이 중고차를 많이 산 것도 있지만 렌터카 회사들이 아도친 것도 굉장히 많아서 그 부분이 근데 걔들이 계속 삽니까? 이제 사고 이제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고차도 엄청난 소비가 되지 않아요, 이제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한꺼번에 나타나서 물가가 한꺼번에 뛰었다면 이제는 그 부분은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상황에서 보면 지금까지 오랜 기간 동안 서비스 물가 지수는 꾸준히 올라왔어요. 보시면 까만색이죠. 그런데 수십 년에 걸쳐서 상품 물가는 옆으로만 가고 있었거든요. 왜요? 아마존 효과부터 해서 기술 발전부터 해가지고 상품값은 떨어지면 떨어졌지 올라가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상품 물가는 나타났던 적이 없었는데 요번에 처음으로 코로나 이후에 저렇게 고개를 팍 들었잖아요. 그럼 저 얘기는 무슨 얘기냐? 저게 계속되는 추세는 아니란 얘기죠. 서비스는 계속 올라가는 게 추세예요. 하지만 상품은 일시적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물가가 지속적으로 5% 6%대가 나오지는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물가가 높은 건 불가피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돈을 많이 풀었으니까. 그런데 그 높은 게 몇 프로대냐가 중요해요. 앞으로는. 높은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높은 지수가 5%대냐? 그러면 난리 나는 거죠. 근데 그게 3%대 괜찮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이 좀 다르다. 이제부터는. 자, 보시면 상품과 서비스의 PC 인플레이션 기여도를 보시면 대부분 상품 문제였죠. 보시면 서비스가 갑자기 올라간 거 아닙니다. 빨간색은 상품이에요. 그럼 상품 관련해서 보면은 이게 왜 그럼 상품에서 인플레이션이 나타났느냐? 공급 차질 때문이라는 거예요. 왼쪽 위에 보시면 동남아 3국,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가 셧다운 됐잖아요. 델타 변이 때문에. 공급 차질로 상품 물가 올랐다. 오른쪽 미국 수입 물가가 상승한 거 당연히 아시아 국가들이 서는 바람에 수입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다 한꺼번에 영향을 주면서 상품 물가를 올려놨다라는 거죠. 상품과 서비스 PC 인플레이션의 기여도를 보면 자 오른쪽에 보시면 그러니까 왼쪽 위에 거 보시면 빨간색이 압도적이죠. 빨간색이 뭐예요? 내구재예요. 내구재. 상품 중에서 내구재. 그럼 내구재가 뭐냐? 오른쪽 아래 보시면 내구재는 자동차, 가구, 차량, 그러니까 레저 뭐 이런 걸 말하는데 다 뭐예요? 빨간색이에요. 자동차하고 부품 문제였다는 거예요. 내구재가 인플레이션에 가장 큰 영향을 줬는데 내구재 소비가 그럼 그 내구재 소비 중에 뭐가 그럼 컸냐? 자동차하고 부품이라는 거예요. 보이시잖아요. 빨간색. 그죠? 그럼 자동차하고 부품은 왜 그랬냐? 보시면 예. 동남아 문제가 또 다시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동차 주요 생산국이에요. 예. 그래서 말레이시아 일평균 신규 확진자 수가 올라갈 때 미국 자동차 재고가 판매 대비 재고가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죠. 이게 같이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말레이시아의 신규 확진자 수와 미국 자동차 재고가 연결돼 있단 말이에요. 결국 지금 미국 자동차 재고가 떨어져서 자동차 산업이 어렵게 된 이유는 말레이시아 때문이라는 거죠. 이상한 결론이 나오네요. 예. 말레이시아의 신규 확진자 수가 늘었던 델타 변이 문제였다는 거죠. 이제 그게 요즘 풀린 건 아시죠? 말레이시아나 그 태국이나 이런 쪽들이 다 이제 위드 코로나로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풀어질 요인이다. 오른쪽 보시면 자동차 반도체 부족 문제는 그 리드타임을 급등하게 만들었는데 이런 요인들이 다 뭐냐면 셧다운, 델타 변이와 관련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전히 미국의 물가 지표는 높은 상태를 나타내고 있지만 예, 거의 5% 이상을 5달째 가고 있지만 이게 어떻게 될 거냐라고 봤을 때 사실 만만치는 않은데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 물가 지수는 탄력적 소비자 물가가 있고 여기서 보시는 비탄력적 물가가 있다라고 했어요. 비탄력적이라는 게 이게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스티키라는 게 붙어있는 애틀란타 연은이 만든 말이고 비탄력 물가 지수는 뭐냐면 가격 변동이 크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유아복, 알코올 음료, 가구, 자동차 유지 수리비, 뭐 메디컬 케어, 통신, 대중교통비 같은 게 스티키 인플레이션인데 이 스티키 인플레이션은 높지 않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거꾸로 탄력적, 나머지죠. 그러니까 쉽게 가격이 변하는 물가 지수가 대부분의 지금 보시면 소비자 물가의 파란색이잖아요. 그런데
탄력적 소비자 물가 지수는 훨씬 더 올라가 있죠.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상승의 대부분은 뭐가 만들어냈다? 탄력적 소비자 물가 지수가 만들어냈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게 지금 몇 달째 되면서 다시 상승세로 비탄력적 소비자 물가조차 상승세로 전환한 게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클리브랜드 연준 같은 경우는 이거를 좀 자세히 보기 위해서 물가가 많이 변하는 항목을 잘라버리기 위해서 16% 절사를 하고 봤더니 얘는 어떻게 되느냐면 그렇게 심각하진 않은 상태이긴 한 거죠. 하지만 상승 속도가 얘도 조금씩 빨라지고 있는 게 문제다라는 거고요. 이제 물가가 사실 만만치 않다면 만만치 않은 면들이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시장에서 걱정하는 게 뭐냐면 1년 정도 후행하는 자가 주거비라는 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집주인인 경우는 렌트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임대료라는 거에 포함이 안 된다 이거죠. 하지만 얘도 이 물가 상승에 반영을 하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는 자가 주거비라는 걸 계산합니다. 만약에 당신이 임대를 준다면 얼마 받고 싶냐 이걸 물어봐서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임대 줬다고 생각하고 하다 보니까 임대료거든요. 그 임대료가 1년 주택지수 1년 후행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물가에 반영되기 시작할 거라는 거죠. 이게 좀 높은 것 때문에 물가가 일시적이지 않다라고 주장한 사람들이 많은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그런데 물가가 일시적이지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도 문제다. 물가가 높은 거는 부인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의 물가가 계속되느냐가 중요하다. 그 얘기를 지금부터 드릴게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뭐냐면 연준은 지금 우리가 두려워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하나죠. 이게 뭐냐면 테이퍼링 시기에 내년도에 계속해서 두려워할 요인은 유동성이 줄어드니까 뭔가가 터지면 막을 게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테이퍼링 시기에 주식시장, 금융시장은 항상 어떤 문제가 있냐면 상방을 치고 뚫고 올라가는 이 에너지가 약해요. 조금만 올라가면 주의하는 거죠. 왜? 더 못 올라가게 하는 힘이 많아요. 왜? 유동성이 탄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7월부터 유동성이 줄어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꼭대기를 찍고 줄기만 할 거를 보이기 때문에 아주 힘있게 시장을 밀어붙이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올해처럼 올해 JP 모건 스탠리 갑자기 JP 모건인 것 같아요. 투자 고객들한테 보낸 편지에 이렇게 썼어요. 개인 투자자가 하도 힘이 세가지고 우리가 틀렸다고 이렇게 썼는데 막 개인들이 막 사가지고 올랐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예. 근데 그런 것처럼 기본적으로 위가 막히지 않는 투자를 올해는 했다면 내년도는 조금만 밀어붙여도 힘이 빠지는 장세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내년도의 변동성은 그래서 큽니다. 밀리면 원래 덜 밀리는 이유. 올해 들어서 지금 최근에 9월, 10월에 한 번 5% 이상 빠졌고요. 작년 9월부터 올해 9월까지 한 번도 5% 이상 조정을 안 했어요. 근데 저도 주식시장에 주식 브로커도 오래 했고 오랫동안 있었지만 왜 안 밀리는 줄 아세요? 조금만 떨어져도 떨어졌다고 사는 사람들이 항상 눈을 부릅뜨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하락을 못해요, 시장이. 조금만 하락하면 막 사기 때문에. 그런데 내년도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락폭이 조금씩 더 깊어지는 거예요. 시장은 매번 똑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변동성은 알겠다. 그런데 이게 상당한 침체, 상당한 하락까지 빠질 거냐.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죠. 그런 고민에서 봤을 때 사실 상당한 하락을 가져오는 그런 요인들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연준이 금리를 빨리 올릴 거다라는 요인입니다. 그러면 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나타날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내년도 테이퍼링 시작하면 이제 내년도 3월, 4월, 5월, 6월은 계속 무슨 이슈냐? 연준이 바로 금리를 올릴 것인가? 테이퍼링 끝나고 금리를 빠르게 올릴 것인가의 문제가 내년도 화두가 될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오늘 제가 먼저 좀 그 얘기를 드리려는 겁니다. 연준은 금리를 빨리 올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라고는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거고, 그러면 연준은 뭘 보고 금리를 올리느냐? 두 가지를 보고 금리를 옮깁니다. 첫 번째가 인플레이션이겠죠, 당연히. 두 번째가 고용입니다. 제롬 파월이 여러 번 말했습니다. 완전 고용에 이르거나 의미 있는 고용 지표가 나타나면 금리를 올린다라고 말했는데 거기까지는 아직 먼 것 같다라고 여러 번 말했죠. 그래서 고용 문제는 제가 오늘 많이 안 다룹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당히 지난주에 끝난 금요일장에서도
민간 고용 관련돼서 굉장히 좋은 53.1 정도죠. 어쨌든 그렇게 높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생각보다 빨리 완전 고용에 들어가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율 실업들이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과거보다 이제 일자리 관련돼서는 지금은 뭐 무조건 굉장히 그런 어떤 유리한 상황으로 보여지지만 상당히 많은 변수들이 있어서 고용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오늘은 인플레이션 얘기만 하죠. 그럼 인플레이션 관련돼서 연준은 언제 금리를 인플레이션 때문에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하면, 미안하지만 연준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그런 CPI 같은 걸로 보지 않고요.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뭐냐면 5년 이상 기대 인플레이션을 조사를 하는데, 이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만약에 3.0, 4.0 올라가게 되면 참을 수도 없고 기다릴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체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의 상당한 파도를 갖고 오기 때문에 장기 인플레이션이 움직이면 연준은 긴장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장기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를 움직일 요인들이 나타난다면 저도 내년도 긴장을 하게 될 거예요. 근데 현재는 그런 흐름이 전혀 없습니다. 아직까지 아주 잘 장기 인플레이션은 관리되고 있죠. 제가 얘기만 하지 말고 보여드리죠. 장기 인플레이션 기대 지수라는 건데요. 보시면 1년짜리 BEI는 1년 인플레이션 지수는 까만 겁니다. 4.8까지 올라가 있죠. 5년 이상, 5년, 10년은 2.38, 2.8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이거는 2001년도부터 지금까지 아주 잘 조절되고 있습니다. 5년 이상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는 2.3, 2.8로 밖에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10년까지 가면 2.8. 그죠? 그래서 이 장기 인플레이션 기대가 만약에 이 라인을 넘어가게 되면 연준은 무조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고 보면 지금 제가 이 연준 이사회에 왜 넣어놨냐면, 사실 연준이 갖고 있는 생각을 제가 보기에는 지금부터 설명드린 내용이 가장 말해주기 때문에 설명을 드릴게요. 연준 이사회는 이렇게 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내년도까지 부의장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중에 하나도 없어요. 라일 브레이너드라는 사람 부의장으로 3명, 여긴 부의장이 3명이에요. 제롬 파월 의장이잖아요. 누구냐면 현재 리차드 클라리다하고 랜덜 퀴스하고 그다음에 라일 브레이너드가 부의장이었었어요. 이 사람들이 다 파워가 있는 사람들인데, 이 중에 랜덜 퀴스 아웃됐죠? 그 주식 투자한 것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 부의장 내려놨습니다. 그 다음에 리차드 클라리다 요번에 걸렸어요. 뭐가 걸렸냐면 작년도 코로나 때 금리 인하하고 양적 완화 발표하기 직전에 자기 투자 포지션을 바꿔버렸어요. 아주 심각한 죄죠, 이거는. 예, 그래서 곧 내려앉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의장들은 다 이제 실무에서 빠지게 될 것 같고요. 라일 브레이너드하고 제롬 파월이 지난주 마지막 날 바이든 접견했다고 하죠. 그래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 지금 부의장 3명이 다 내려앉았기 때문에 부의장 2명이 내려앉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1명 또 같이 그만둔 사람이 있죠. 이런 문제들 때문에 아마 제롬 파월은 연임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변동이 많이 발생했어요. 지금 현재 부의장들 다 내려앉아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임될 가능성이 많다라는 게 제가 보기에도 합리적인 의견이고요. 지금 밑에 보시면 지금 현재 FOMC에 있는 사람 중에서 기존의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을 경험해 본 사람 1명밖에 없어요. 2명인데 제임스 블러드 빼고 찰스 에반스라는 시카고 연은 총재, 이 사람이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테이퍼링 이후에 금리 인상을 경험해 본 사람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가장 오래된 사람이고, 그 다음에 연준의 물가 정책에 대해서 영향을 제일 끼칠 수 있는 사람이 찰스 에반스라고 보여지고요. 사실 저는 이 얘기를 드리려고 지금 이런 얘기를 드린 겁니다. 찰스 에반스 총재의 그 연설 중에 지금부터 말씀드린 이 내용이 연준의 의견 그대로고요. 제롬 파월이 여러 번 강조했던 내용입니다. 사실은 제롬 파월이 2019년도에 금리 올렸다가 되게 한번 당하고 나서 그 뒤에 아주 뚜렷하게 지금 요 얘기를 여러 번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 얘기 뭐냐면 그 에반스 총재가 말하기를 내가 보기에 최근 공급 요인에 의한 상대적인 가격 상승, 장기 인플레이션 기대에 걱정할 만한 영향을 남기지 않는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공급 측 요인에 의한 인플레이션은 장기 인플레이션 기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본다.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을 2%에 고정하려면 여기서부터 굉장히 중요한데요.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2% 이상으로 나오게 하려면 경기 확장 시기에 인플레이션이 적절하게 2%를 상회하도록 놔둬야 된다. 그래야 경기가 하강해서 제로 금리를 장기간 유지할 때 피할 수 없는 목표 미달분. 이게 무엇이냐면 작년도 코로나 때 그때 계속해서 제로 금리를 놔뒀을 때 깎아먹었던 거를 만회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보수적인 중앙은행가들에게는 불편한 일이겠지만 FOMC를 경험한 14년 동안 경험한 내가 볼 때는 중요하다. 무슨 얘기냐면 장기 인플레이션이 2% 이상 계속해서 살아있게 하려면 지금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일 경우에는 놔둬야 한다는 겁니다. 이거를 만약에 관리하려고 잘못하면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 자체를 떨어뜨려서 일본처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20년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옐런의 교훈이고 제롬 파월의 교훈입니다. 잘못하면 앞으로 수십 년간 인플레이션을 아예 죽일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 2%로 유지하는 것도 이들의 책무입니다. 안 그러면 디플레이션에 빠져요. 그동안 지나간 한 7, 8년 동안 디플레이션에 빠져 있었는데 이제 처음으로 살려낸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약간 과하게 나타나는 것들은 그게 만약에 공급 측 요인이라면 장기 인플레이션 기대를 건드는 건 아니니까 지금 그거에 대해서 개입하지 마라라는 거죠. 그런 의견을 제롬 파월은 그대로 갖고 있고 지금 연준이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 시간적으로 이 테이퍼링이 끝났을 때 금리 인상을 빠르게 할 생각은 없죠. 왜? 인플레이션을 보존해야 하니까. 어느 정도의 인플레이션이 계속 살아있게 하고 싶은 연준의 의미에서는 빠르게 금리를 인상해서 그 불을 끄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쉽게 금리 인상이 일어나지 않을 거다라는 게 내년도에 저희가 갖고 있는 생각이고, 지난번에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재정정책과 연준이 지금 9조 억대까지 돈을 이렇게 많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레리 서머스가 아니 다 좋은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냐? 이렇게 얘기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왜 이렇게 많이 푸냐 돈을. 제가 그 얘기를 드릴 때 뭐라고 했죠? 왜 그렇다 그랬죠? 중국과 대응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자체 달러의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미 많이 찍은 돈은 어쩔 수 없는 거. 이들은 그 의도를 갖고 찍었어요. 그럼 얘가 살아있으려면 빨리 금리를 인상해가지고 이 불을 빨리 끄고 싶지 않죠. 예,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완화적인 태도를 유지하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지킬 수 없는 게 아까 제가 지금 보이시는 장기 인플레이션이 만약에 지금까지 조절되어 오듯이 3% 밑에서 조절되지 않고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3% 이상으로 움직이게 되면 뭐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금리 인상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부터는 CPI가 얼마냐, 이거 또 좀 물론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죠. 하지만 지금 보이시는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 지수 5년 이상,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연준의 지표다라는 사실을 아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러나 이제 저는 긍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 게 지금처럼 소비자 재고는 낮고 주문은 높은 경우에는 공급만 병목 현상만 개선되면 제조업 회복, 무슨 얘기냐면 EPS가 엄청나게 상승하는, 보이시면 지금처럼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EPS 추정치가 계속해서 상향 조정되는 유일한 나라 미국입니다. 현재 보시면 S&P 500 2021년도 상향치가 조정됐죠? 짙은 색깔이잖아요. 그렇죠? 205로 조정됐는데 이번에 또다시 이번에 실적 발표하고 나서 223으로 포워드 EPS가 상향됐어요. 유일한 나라입니다. 한국은 반대예요. 하향 조정되겠습니다. 계속 지난 2분기 때 하향보다 이번 3분기에 더 하향 조정됐어요. 수출, 그러니까 매출은 지금 계속 높아지는데, 그러니까 전체 판매 금액은 높아지는데 그 안에 EPS는 이익이잖아요. 이익은 계속 하향되고 있어요. 전 세계 거의 그렇습니다. 근데 미국만 유일하게 그렇고, 그래서 그런지 지금 오른쪽 아래 보시면 S&P 500 PER이 22배까지 떨어져 있어요. 내년도 저희가 19배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익이 좋아져서가 아니라 주가가 하락해서 두 가지가 같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있죠. 그래서 어쨌든 미국은 EPS 수정치가 올라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도 됩니다.